스스로를 아테네의 등애라고 부르며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당신들은 참 못났다고 말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아테네라는 도시가 마주하고 있던 깊은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민주정을 뒤엎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독재 성향의 귀족 자제들과 어울렸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결국 그가 독배를 마셨을 때 그의 젊은 제자 플라톤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했죠. 어째서 나의 도시가, 나의 스승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플라톤이 던진 이 질문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시 전체, 아테네가 앓고 있던 깊은 상처와 맞닿아 있었어요.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뒤였거든요. 그야말로 방향을 잃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고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아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배가 좌초되어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태를 의미하죠. 당시 아테네가 바로 그런 단순한 위기를 넘어선 절망 속에 있었던 겁니다. 플라톤의 모든 정치 철학은 바로 이 사회적 아포리아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에 져서 국가는 그가 직접 목격한 도덕적 해이와 무질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뜻을 이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전쟁 패배 같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보다는 아테네 사람들, 그들 각자의 영혼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결국 개개인의 내면, 다시 말해 인간 영혼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플라톤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진단은 바깥이 아닌 안으로, 바로 개인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파악하고 영혼 전체를 이끄는 이성, 둘째는 이성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 바로 기계, 그리고 셋째는 음식이나 재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원하는 욕망입니다. 플라톤은 이 세 가지가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한 인간이 덕을 갖추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플라톤에게 좋은 삶이란 어떤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내면의 질서, 잘 잡힌 조화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영혼 안에서 이성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좋은 삶이 가능해진다고 본 겁니다. 자, 여기서 플라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잘 조화된 영혼이라는 개인의 모델을 그대로 확장해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냈죠. 그에게 국가는 개인의 영혼을 거대하게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영혼의 각 부분이 국가의 특정 계층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성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혜에 해당하고 기계는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의 용기에, 그리고 욕망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의 절제라는 덕목에 해당합니다. 이 세 계층이 각자의 덕목을 발휘할 때 국가는 정의로워진다는 거죠. 이 생각은 타고난 불평등을 인정하는 사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잠재력을 가진 게 아니라 각자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사회에서의 역할이 정해져야만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플라톤이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본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한번 그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은 항해술을 아는 선장이 배를 몰아야 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진리를 아는 철학자가 이끌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본다면 아마 그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떠올리며 이렇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자극적인 환영을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일 겁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대중의 인기에만 신경 쓰는 정치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치 거대한 짐승, 즉 대중의 욕구를 그저 관리하는 사육사의 일과 같을 뿐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플라톤이 말하는 좋은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에 걸쳐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노력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철학은 더 이상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플라톤이 제시하는 길은 이런 겁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눈앞의 혼란스러운 현실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이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물론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성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성을 일깨워주려 노력하는 것. 결국 플라톤에게 좋은 삶이란 동굴의 그림자에서 등을 돌려 선의 이데아, 즉 궁극적인 좋음의 원형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현실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훗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저술을 통해 한 인간이 동시에 좋은 사람이면서 행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선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국 같은 길임을 플라톤은 그의 생작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보여준 셈입니다.